난생 처음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음에도 너무나도 착실하게 잘 커준 동생들이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퇴근길 버스가 숨이 막힐 정도로 미어 터졌고 그 바람에 저는 동생들의 선물이 담긴 가방을 버스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분실물 센터에서조차 찾을 가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가방을 의문의 할머니로부터 되돌려받던 날, 묵직해진 가방에서 들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저는 온몸을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으니까요. 대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길래 가방을 되찾은 제가 공포에 휩싸였을지, 그 가방을 돌려준 의문의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을지, 그 미스테리한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금술도 좋고 자식 사랑이 아주 극진한 분이셨습니다. 맏딸인 저와 쌍둥이 여동생들 사이의 우애도 무척이나 좋았고 저희 자식들 또한 부모님을 엄청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비록 저희 가정은 비교적 가난한 편이기는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화목한 저희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각별히 아끼며 함께이기에 즐거울 수 있었던 그날의 행복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행복을 일순간에 깨트려버린 것도 모자라서 저희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을 모든 사건이 시작된 건 맏딸인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쌍둥이 여동생들은 여느 때처럼 활기찬 등굣길에 올랐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매일 그러하셨던 것처럼 낡은 채소 장사 트럭을 끌고 즐거운 장사길에 올랐죠. 그런데 학교에서 한창 수업을 듣고 있던 저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헐레벌떡 달려오시더니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얘 소연아, 선생님이 조퇴증 써왔으니까 얼른 가방 챙겨서 따라오려무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방금 병원에서 학교로 전화가 왔어. 너희 부모님께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아, 설마 그럴 리가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장사를 나가셨던 분들이 갑자기 잘못되실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분명 똑똑히 전달받았어.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가방 챙겨서 나오려무나. 우리 소연이가 상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숨을 거두게 되고야 마셨어요. 아버지께서 운전하던 채소 장사 트럭이 높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던 도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죠. 부모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저로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의 보호자로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고 이후 부모님의 장례식과 발인이 모두 끝나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차마 섣불리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맏언니인 제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가뜩이나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여동생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저 때문에 더더욱이 괴로워질 터였기에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슬픔을 이를 악문 채로 애써 꿋꿋하게 견딜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불러일으킨 문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저희 자매에게서 하루아침에 빼앗아갔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가친척이 없는 분들이셨던 바람에 저희 자매는 졸지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연이은 상황들만으로도 저희 자매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도 남았을진데 악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하루아침에 이상가족이 되어버리고야 말았거든요.
쌍둥이 여동생들은 같은 고아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먼 지역에 떨어진 고아원으로 마치 외딴 섬처럼 혼자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쌍둥이 여동생들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저 없이 동생들 둘이서 험난한 고아원 생활을 잘 이겨낼지 걱정스러웠죠. 동생들 또한 막막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저와는 다른 고아원으로 떠나게 되던 날, 저를 부둥켜 안고서는 같이 가면 안 되냐면서 어찌나 울고불고 하던지. 그런 와중에도 저는 동생들에게 기둥이 되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동생들의 보호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언니가 최대한 빨리 독립해서 너희를 데리러 갈 거고 작은 월세집도 하나 마련해서 우리 세 자매가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너희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언니가 뒷바라지도 다 해줄게. 언니가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엇나가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돼. 알았지? 저에게 그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제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20살로 넘어가던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능 시험을 무척이나 잘 본 축에 들었던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다름 아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덕분에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더군다나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으니 거처를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기도 했고요. 이래저래 저 하나만을 생각하자면 아주 좋은 선택지였던 거죠. 한편 고아원 원장님의 제안을 통해서 제 앞으로 다가온 두 번째 선택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고아원을 졸업하고 떠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했니? 일단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등록 마감일 전까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명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으면서도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건 우리 소연이 마음이 영 불편하다는 뜻이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저 하나만 생각하자면 당연히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벌써 몇 년째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쌍둥이 여동생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요. 더군다나 헤어지던 날에 언니가 최대한 빨리 데리러 가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내가 잘 아는 지인분들 중에 아주 좋은 사장님이 한 분 계셔. 그분한테 우리 소연이의 사연을 살짝 귀뜸해 주었더니 사장님이 소연이를 고졸특채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고 싶어 하더구나. 저를 취직시켜 주신다고요? 그렇단다. 급여 조건이랑 사내복지도 괜찮고 비록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꽤 건실한 회사라서 망할 걱정도 없는 데다가 사무직이라서 위험한 일도 없어. 물론 대학교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건 전적으로 우리 소연이의 선택에 달린 일이겠지만 말이야. 그때 원장님의 제안에 제 귀가 솔깃해졌던 이유는 역시나 쌍둥이 여동생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한시라도 빨리 취직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될수록 동생들을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 또한 하루라도 빨라질 수 있을 터였으니까요. 게다가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취업을 소개시켜준 회사의 소재지가 우연히도 제 동생들이 지내는 고아원이 있는 동네였어요. 즉,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동생들은 전학을 가지 않으면서도 언니인 저와 함께 다시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오직 쌍둥이 여동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갓 20이 되자마자 첫 직장에 취직한 저는 곧장 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준비는 동생들과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함께 지낼 만한 월세방을 구하려면 혼자 지내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평수가 넓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제 수중에는 고아원을 졸업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사회정착지원금이 전부였어요. 혼자 지낼 원룸을 구하기도 빠듯한 액수였죠. 하지만 저는 오래지 않아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법이란 바로 제가 첫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이었죠. 알아보니까 첫 직장에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생애 첫 보금자리 마련 저금리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사회정착지원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두 동생이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에 낡고 허름한 옥탑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낡기도 꽤 많이 낡았고 옥탑방이라서 이래저래 불편함이 예상되었지만 세 자매가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 옥탑방을 더욱이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던 덕분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너무 이쁘고 가엾다면서 월세랑 관리비를 흔쾌히 깎아주셨거든요. 덕분에 순조롭게 이사를 마친 저에게 이제 남은 일은 동생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그 사람 좋은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경찰에게 붙잡혀 가게 된 것이었죠. 그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당시 저희 옥탑방이 자리한 건물에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뻗팅기는 악덕 세입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오던 바로 그날 악덕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월세를 퉁치자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14K 돌반지 몇 개를 건네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반지를 팔아서 그동안 밀려있던 월세를 충당하면 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요. 그 장면을 저 또한 이사를 하면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 돌반지가 사실 작물이라는 점이었어요. 악덕 세입자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의 집에서 몰래 훔쳐나온 물건이었거든요. 다만 그러한 사실은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밝혀진 진실이었을 뿐 집주인 아주머니가 경찰서로 소환되던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악독한 세입자가 자신이 그 금반지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바람에 애꿎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금반지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까딱했다가는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경찰 조사를 마친 주인 아주머니는 목 놓아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월세와 관리비를 깎아주신 주인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자가 나를 위해서 경찰에 진술을 해주겠다고? 네, 아주머니. 일전에 월세랑 관리비를 깎아주셨던 은혜를 갚을 겸 해서요. 더군다나 아주머니처럼 좋은 분이 억울한 일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전과자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괜히 처자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 처자가 경찰에 증언을 해줬다가 그 몹쓸 세입자 옆에 내가 앙심을 품고 처자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들면 큰일이잖아. 일단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려고요. 경찰 쪽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그대로 증언할 테니까 마음 놓으셔요. 바로 이튿날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기가 무섭게 경찰서로 달려가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악덕 세입자 여편네가 월세 대신 퉁치자면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금반지를 건네주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이죠. 덕분에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악덕 세입자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악덕 세입자를 당장 구속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 약삭빠른 악덕 세입자가 언제 눈치를 챘는지 하룻밤 사이에 홀라당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저는 이후 며칠 동안을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혀내고 집주인 아주머니를 구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은 뿌듯했죠. 하지만 경찰이 악덕 세입자를 구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언제 어떤 식으로 보복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과 불안으로 인해 저로서는 쌍둥이 동생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잠시 미뤄둘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악덕 세입자의 복수가 여동생들을 향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도 며칠 뒤 악덕 세입자는 자기 친정집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구치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여동생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동생들 또한 지난날 저와의 약속을 아주 잘 지키면서 지내왔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언니와도 떨어져 지내게 된 채로 그 험난한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여동생들은 조금도 엇나감 없이 아주 반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동거지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예의범절이 몸에 익어 있었고 심지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쌍둥이 여동생 둘이서 전교 1, 2등을 번갈아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동생들이 너무나도 기특했고 마침 첫 월급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새 스마트폰 2대를 장만했죠. 비록 스마트폰 2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와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해야만 했지만 사랑하는 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동생들의 새 스마트폰이 담겨있는 제 가방을 흘끗거리며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에 가는 버스에 사람들이 완전 미어 터지더라고요. 바로 앞선 버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제가 타고 있는 버스로 우르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버스가 어찌나 사람으로 미어 터지던지 사람들 틈에 꽉 끼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저는 그만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헛구역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기 위해 그 빽빽한 사람들 사이를 뚫고 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던 제 머릿속에는 아차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제 지갑과 동생들에게 선물할 새 스마트폰이 모두 들어있는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렸지 뭐예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아주 멀리 떠나버린 상황. 다급해진 저는 일단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부터 정지시켜 놓은 뒤에 버스 회사의 분실물 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분실하셨다는 가방이 핸드백인가요? 아니요, 등에 짊어지는 가방이에요. 회색 천에 갈색 가죽으로 장식된 가방이고요. 그 안에 제 지갑이랑 동생들한테 선물할 스마트폰 2대가 들어있어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분실물 접수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방을 발견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가방만 잃어버리셨다면 또 모르겠지만 가방 안에 고객님의 지갑이랑 고가의 새 스마트폰 공기계가 2대씩이나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 가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견물생심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물론 버스 안에 CCTV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승객이 많이 없을 때나 유용한 방법일 뿐 제가 탔던 버스처럼 승객이 미어 터질 경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제 가방이 수많은 승객들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을 건 당연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분실한 물건들의 금액이 워낙 컸던지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3일을 꼬박 연락을 기다렸지만 분실물 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제 가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마음 같아서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동생들에게 다시 선물을 준비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큰 지출을 했던 저로서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서 더 큰 지출을 감행했다가는 동생들 뒷바라지할 생활비에 빵꾸가 나버리게 될 건 자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웬 할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갑에 있는 명함 보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3일 전에 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장 되는가 싶어서요. 네, 제가 가방 잃어버린 사람 맞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전화를 맞게 잘했구먼. 여하간 가방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가 3시 정각에 삼거리 시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납시다. 내가 오늘 따로 볼 일이 있어서 그때 말고는 시간이 안 나서 그래요. 그치만 그때는 제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라서요. 그러지 말고 할머니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고 편하실 때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실은 내가 휴대폰이 없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무리 연로한 어르신이더라도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저한테는 어떻게 전화하신 거예요?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했어요. 아무튼 전화 요금이 다 떨어져서 더는 길게 통화 못할 것 같고 바쁘겠지만 그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꼭 좀 나와줘요. 오늘 가방 못 돌려주면 마음이 불편해서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제가 무작정 휴대폰에 찍혀있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현재 이 전화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자동응답이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공중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낸 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가방을 돌려주신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시장 근처 떡집에서 떡도 한아름 준비했죠. 다행히도 할머니께서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척이나 남루한 차림새였고 지난날 무척 고된 삶을 살아오셨음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을 만치 허리가 많이 굽어 있으셨어요. 그 굽은 허리로 제 가방을 힘겹게 짊어진 채였고요. 그날 바로 연락해서 가방을 돌려줬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랑 그제가 사글세빵 이사하는 날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휴, 내가 그만 깜빡했어요. 늦게 돌려주게 되어서 미안해요, 처자. 바쁘다 보면 깜빡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연락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제 가방은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날따라 버스가 워낙에 미어 터져서 내가 정신이 많이 없었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려던 참에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을 보고서는 그게 내 가방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얼른 들고 집으로 왔더니만 내 가방은 우리 집에 그냥 있더라고. 네. 제가 잃어버린 가방이랑 할머니 댁에 있는 가방이랑 같은 제품이라서 헷갈리셨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부러 가져가신 것도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그래요. 이 늙은이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하간 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버스 타고 가야 하니까 얼른 가방 받으세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했던 감사떡을 할머니에게 전해드렸고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가방을 돌려주기가 무섭게 마침 도착한 버스를 타고 유유히 떠나가셨는데요. 그 가방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다시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제가 잃어버렸을 때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가방을 열어보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처음 보게 되던 바로 그 순간 너무나도 경악스러워서 기절하고 까무러칠 것만 같은 심정이었어요. 가방 안을 꽉 채운 물건은 탐스럽고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붙이들이었으니까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금붙이들이었습니다. 가방 한가득 금가락지와 장신구 등이 묵직하게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무서워서 온몸을 마치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의문의 할머니가 저에게 휴대폰 번호 같은 정보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그 금붙이들을 덜컥 제 품에 안겨주기가 무섭게 버스를 타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유복한 복부인처럼 보였다면 차라리 걱정이라도 덜하련만 제 눈에 보인 할머니는 심지어 무척이나 남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한눈에 훤히 짐작되는 차림새이기도 했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대로라면 할머니는 그 많은 금붙이들을 가지고 계실 만한 분이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저는 금반지 누명 사건으로 인해 선량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 세상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때 저는 가방에 들어있는 금붙이들이 혹시나 작물일지도 몰라서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그 금붙이들이 작물이 맞고 할머니께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둑질의 증거인 작물 금붙이들을 없애려고 했다거나 또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인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금붙이를 떠넘긴 채로 사라졌던 것이라면 그건 정말 이제 큰일 날 노릇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아무런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칫했다가는 그 묵직한 금붙이를 훔친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방법은 다름 아닌 제가 먼저 경찰서로 찾아가서 작물일지도 모르는 금붙이를 맡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생각 그대로를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강력히 형사님을 만나서 금붙이로 가득 찬 가방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님께서 3일 전에 잃어버렸던 가방을 정체 모를 할머니로부터 전달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가방을 직접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금붙이들이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엔 형사님도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방을 열어본 형사님은 그 안에 꽉 채운 금붙이들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금붙이들이 만약 정말로 작물이라면 민호님께서 그걸 가만히 가지고 계셨다가는 아주 큰 고초를 겪게 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경찰서로 달려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금붙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쪽에서 증거물로 보관을 해두고 있겠습니다. 헌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가요? 성함이라든가 휴대폰 번호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정말 하나도 몰라요. 할머니께서 제 휴대폰으로 직접 먼저 연락을 주시긴 하셨었는데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에도 휴대폰이 없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이거 참 이래저래 의문스러운 상황이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서 할머니 인적사항부터 특정한 다음에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할 테니까 민원인께서는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덕분에 한숨 돌린 저는 형사님을 철석같이 믿고 귀가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뒤 형사님께서 저더러 경찰서로 다시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혹시 할머니를 찾았나 싶어서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더욱이 의문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실패하셨다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근처 CCTV를 통해서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했는데 거의 땅만 보면서 걸으실 정도로 허리가 아주 많이 굽은 분이셔서 얼굴이 찍힌 CCTV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보해주신 금부치에서 할머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어서 아주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지문 조회를 해봤지만 일치하는 지문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지문 조회까지 해봤는데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도 지금 막막하고 자꾸 의문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발견된 지문이 워낙 선명했던 건이라서 담당 조사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일치하는 지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런 말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당연히 10손가락 모두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데 콕 찍어 할머니의 지문만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았죠. 제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찍혀있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보아하니 이번에도 저번이랑 똑같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더라고요. 이에 저는 형사님께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형사님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 그때 처자가 가져간 내 물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이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무척 무서웠지만 일부러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속 금부치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안 그래도 먼저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돌려드리려면 할머니를 다시 만나 뵈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할머니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구구절절 시끄럽고 우선 대답이나 똑바로 해. 가방 안에 있던 내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당연하죠.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드릴 수 있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저번에 봤던 버스 정류장으로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경고하는데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없어졌다가는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절대로 허튼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외친 할머니가 곧장 전화를 끊어버리는 순간 저와 형사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일종의 미끼가 되어 할머니를 만나고 있으면 형사님과 동료들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할머니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무언의 작전 토론이었죠. 이에 저는 곧장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고 형사님들과 경찰관 분들께서는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마치 시장 상인인 척 변장을 한 채로 제 뒤를 따르셨죠. 이윽고 저만치 약속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지면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척 남루한 형색이었는데요. 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의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확인한 저는 마른 침을 꼴꺽 삼키고서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할머니는 아주 다급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처자의 진짜 가방은 있는 그대로 가져왔으니 우선 내 가방부터 열어서 보여주시게.
내 금부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처자의 가방이랑 막 교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한 저는 할머니의 가방을 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금부치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고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 근처에서 잠복하던 김영사님께서 경찰 동료분들과 함께 포위망을 구축하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근본 가방 사건과 관련해서 어르신께 여쭤볼 내용이 있으니 바쁘지 않으시면 저희랑 같이 서로 가주시죠. 뭐 경찰이라고? 나란 일 하는 양반들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러는 게야. 주변에 행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랑 같이 가주시죠. 할머니의 지금 신분은 참고인이지만 이미 동행과 진술을 거부하신다면 용의자 신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건지 통 모르겠구만. 얼마 전에 관내 금은방 몇 곳에서 야간 절도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가방에서 출처 모를 금부치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요. 상황이 이러니 경찰된 저희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저로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근래에 저희 지역 금은방 몇 군데가 야밤에 도둑들에게 털린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형사님께서 제가 제보한 금부치 가방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지문조회까지 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좀도둑 본인이거나 혹은 좀도둑들의 공범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금은방 좀도둑 사건은 비밀 수사였던 바람에 형사님께서도 저에게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알려주실 수가 없으셨을 뿐이었고요. 아무튼 용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른다는 형사님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읍소하기 시작했죠. 그 금부치들은 내 전 재산이야. 내가 오늘 처자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른 건 한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먹게 생겼으니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었던 것 뿐이야.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금부치가 아까워서 그랬던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치만요 할머니, 외람되지만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경찰서로 가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이자 제보자일 뿐이라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처자가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난 처자가 잃어버린 가방 그대로를 얌전히 잘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돌려주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보라고. 처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죄다 그대로 있지. 그 말에 제가 저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할머니의 말씀대로 제 지갑과 쌍둥이 동생들 선물로 마련했던 새 스마트폰 공기기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이 할머니를 향한 경찰분들의 의문을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사님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신원이 워낙에 오리무중이니까 저희로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문조회까지 해봤는데도 일치하는 지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봐요 경찰 양반, 그건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네. 그 바람에 난 지금껏 신분증 한 장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참으로 힘들고 기고했던 당신의 지난 삶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가난한 경제개발도상국이던 시절, 할머니께서는 깡촌 중의 깡촌에서 태어난 분이셨는데요. 할머니의 기구한 인생 여정은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첫 아이인 할머니를 낳다가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더욱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딸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갓난쟁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꽤나 많았던 시절이었기에 아버님께서는 딸 자식이 웬만큼 성장한 다음에 앞으로도 쭉 살아갈 수 있겠다고 판단된 다음에서야 어린 딸 자식인 할머니를 호적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할머니를 끝내 호적에 올리지 못한 채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어린 할머니는 세상에 단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인 고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모님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서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조카를 제대로 보살펴줄 리가 만무했죠. 고모는 어린 조카인 할머니를 집안의 호적에 올리기는커녕 그저 무수리 취급하며 살림살이만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고모는 악인다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집안의 내력인 폐병으로 인해서 단명했거든요.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된 할머니는 그 집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소장농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가족을 모두 잃은 동네 아이가 최소한 끼니는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께서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할머니는 성인이 될 무렵부터 도시로 나와서 처음에는 판자촌의 자리를 잡으셨더랬어요. 이후로는 판자촌과 달동네의 사글세를 전전하며 시장통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죠.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할머니의 주민등록 문제였어요. 원래는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에도 올랐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린 채로 지금껏 한평생을 살아오게 되셨거든요. 아무튼 그제서야 저는 할머니가 왜 지문조회가 되지를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문조회가 되지 않았던 거네요. 아, 그래서 휴대폰도 없으셨던 거네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잖아. 난 지금껏 신분증 한 장 없이 살아왔다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불편하지는 않으셨고요. 불편할 게 뭐 있겠어. 어릴 적부터 신분증 없이 살아와서 나한테는 이미 익숙한 것을. 그래도 방 계약할 때라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땐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일자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할머니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평생 달동네 사글세 새빵을 전전하셨다고 해요. 그런 사글세 새빵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종의 가건물들과도 다름없는 곳들이었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사글세 계약을 하면서 굳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계약서를 쓸 일이 없었던 것이었죠. 또한 할머니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을 훨씬 길게 살아오신 분이셔서 휴대전화 없이도 불편한 줄 모르셨었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대개 시장통에서 일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루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소위 일당치기였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쓸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장들이 널리고 널린 세상인데 하물며 시장 허드렛 일 일당치기의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드물죠. 아무튼 이로써 할머니에 대한 의문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 가장 결정적인 궁금증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다니셨어요?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신분증 없이는 통장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게 신분증이 없어서 딱 하나 불편한 점이기는 했어. 그치만 그마저도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통장 없이 살아온 세월이 많으셔서
딱히 큰 불편은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 셈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금부치들을 모아두었던 거야. 지폐로 받은 일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현금이 모이면 모이는 족족 금부치를 사다가 모아두었던 걸세.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의 금부치는 작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한평생 피땀 흘려 모으고 또 모아두셨던 전 재산일 뿐이었죠. 그런 전 재산이 제 수중으로 들어오게 된 건 순전히 착각 때문이었고요. 제가 만원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던 당시에 할머니는 사글세빵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가족도 하나 없는 분이셔서 그 가파르고 높다란 달동네를 혼자서 짐을 이고 진 채로 몇 차례씩이나 오가면서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는 바람에 몸과 정신이 모두 지쳐버려서 제 가방을 빨리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까먹게 되셨고 3일 뒤에서야 불현듯 생각이 나서 급하게 제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할머니께서 이사하시면서 전재산 금부치를 넣어둔 가방이랑 제가 잃어버렸던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동일 제품이었던 거죠. 그 바람에 할머니는 두 가방을 혼동해서 저에게 전재산 금부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넘겨주게 되었던 거고요. 사소한 실수와 오해가 빚어낸 소동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제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선량한 할머니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를 드렸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오해해서 이런 불쾌한 상황을 겪도록 만들었어요. 얼마 전 제 지인이 작물인 금바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사건을 가까이에서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꽤나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괜찮아. 엄밀히 따지면 이번 일은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건데 뭘. 두 가방을 뒤바꾸어서 전달했던 내 실수 때문이니까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지. 오늘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고. 처자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조곤조곤 설명했으면 별다른 소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전 재산을 날려먹게 생겼다는 걱정 때문에 급한 마음이 앞서서 바락바락 소리부터 질러댔으니 처자랑 경찰 양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법했어. 그때 저와 할머니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듭 사과했고 형사님과 경찰분들께서도 할머니에게 사과드렸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함께 할머니를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직장 생활을 하는 틈틈이 할머니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 높고 가파르고 환경도 열악한 달동네 사글새방에서 한평생 얼마나 외롭게 살아오셨을런지 그 고생과 외로움이 자꾸만 눈에 밟혔던 저는 쌍둥이 여동생들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드렸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저랑 할머니는 아주 소란스러운 사건을 함께 겪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동생들이 앞으로 할머니를 종종 찾아뵙고 보살펴드리면 어떨까요? 혈육도 아닌 나를 굳이 보살펴주겠다고? 네, 할머니랑 저는 어쩌면 아주 심상치 않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랑 동생들한테는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실 어른이 곁에 안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할머니, 저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셔요. 저희가 친할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희 세자매와 할머니는 아주 뜻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세 자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고, 저희는 그분을 친할머니처럼 정말 잘 모셨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설득이었죠. 할머니는 지금껏 주민등록 없이도 잘 살아왔다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요. 그랬던 할머니께서 늦게라도 주민등록 신고를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 다름 아닌 먼 훗날에 있을 장래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천하시게 될 경우 장례 절차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클 뿐더러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납골당에 안치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할머니 같은 무용고자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기는 하지만 고인들께서 하늘에서 만족하실 만큼 제대로 잘 관리가 된다고는 확답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에 할머니께서는 늦게라도 주민등록 신고를 올리기로 결심을 하셨고, 저는 의붓 손녀로서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비록 절차와 과정은 거의 국가랑 소송을 하는 수준으로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할머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어요. 한평생이 다 저물어가는 노년에서야 생애 첫 신분증을 발급받은 할머니께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분증 없이 살 때는 몰랐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나니까 감회가 참 새롭구나. 우리나라에서 내 이름 석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이토록 든든하고 기쁠 줄 몰랐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와 쌍둥이 여동생들도 감동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쌍둥이 여동생들이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 할머니께서는 저희 세 자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주 평안하게 영면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자로서 납골당에 안치되셨고 할머니의 납골함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름, 조자, 미자, 옥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아주 뜻밖의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기 직전에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일전에 내가 헷갈려서 우리 손녀에게 잘못 가져다 주었던 가방 있지. 그 가방 열어보면 그때 그 금부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거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렴. 잠시만요, 할머니. 네, 있어요. 그거 우리 손녀 소연이가 다 가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할머니 한평생 애지중지 모아두셨던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물려주려는 거야.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진 할미와 손녀 사이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단다. 네, 할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동생들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다면서. 이 할미는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 그러니 그 금부치들 팔아서 대학 가려무나.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렴. 이 할미처럼 기고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는 좋은 세상 말이야. 내 할머니 명심할게요.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처럼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금부치 덕분에 저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회사에 사표를 낸 채로 수능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의 명문대에 다시금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지금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이웃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연을 하늘에 계신 조자, 미자, 옥자 할머님께 바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